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도 계속 내려 오늘까지 충청 지방은 3에서 8cm, 호남 지방은 최고 15cm 이상, 제주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20cm가량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로 눈이 내린 뒤 곧바로 얼어붙어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쌓인 눈이 얼면서 시설물 피해도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 제주도 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에도 어제 오전부터 대설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목포와 나주를 포함한 전남 10여 곳, 광주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 수원에서는 차량 5대가 부딪히면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릉에서는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야산으로 번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경찰이 빨간 경광등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들을 우회 조치시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근처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한 대가 뒤집어졌고 구차에 서 있던데요. 경찰차 3대 정도 서 있고. 이 사고로 전복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진로를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목조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야산까지 번진 불이 잡히는 데는 3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원체 지붕은 한 20제곱미터 지붕주 탔고 별채동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다 탔고요. 비슷한 시각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양계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20분 만에 꺼졌는데 축사 2,000제곱미터가 타면서 닭 1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 안양 비산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이 나 주민 7명이 대피했고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진 걸 막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하면서 6차례 변론이 밀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던 1차 변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른 3번째 기일에 등판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4차 변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두 자신이 작성한 거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대해 형식적인 거였다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엄 당시 군 사령관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대에 서면서 탄핵 심판의 초점은
국회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와 체포조 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 명단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은 사실상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신문에선 검거 요청인지 지원 요청인지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 또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토시 하나하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 측은 이미 탄핵 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5, 6차 변론기일 증인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헌재, 검찰 등 가장 많은 곳에 불려다니며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일부 표현이 바뀌자 재판관들은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생전에 처음입니다. 예.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는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여인영 사령관하고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몸을 사리는 증인들에게선 송곳 질문으로 답변을 끌어냅니다.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네. 저는 이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오늘 나오신 변호사님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서는 직접 증언을 거부했지만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검찰 조서 신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단어 표현을 놓고 다투는 이유가 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누구일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발언을 했던 만큼 끄집어내는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란 의미였다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조서에서는 사람을, 국회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표현했다며 말이 바뀐다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별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요원, 의원, 인원, 사람 등 용어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한 것인 만큼 국헌문란 목적성이 인정돼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파면을 주장하는 국회 측 논리에는 힘이 실립니다. 다만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한 또 다른 인물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을 뿐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는 듣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만큼 용어를 둔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6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물론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당장도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촬영된 것으로 당시 박 의원이 두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자신의 SNS에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그날 오후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증인들을 회유한 거 아니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모두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령관이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결론은 사령관하고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회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더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이 가까운 사이 아니냐며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증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이랑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랑은 과거서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까? 처음 서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회유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6차 변론기일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박 의원 등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접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66회는 휴일을 포함한 20일 동안 이뤄진 건수라면서 일부 중복을 고려하면 하루 2건 정도씩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일 동안 외부인을 70번 만났다는 접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소통 플랫폼을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통을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새로 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질문에 의원들이 직접 답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조기 대선 공략용이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통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을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과거 한미 FTA 최고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협상도 했던 인물인 만큼 일관성 있는 대미 외교 전략의 수립은 물론 당내 통합 의지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합 행보가 뜻대로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이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이른바 일극체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획일적인 팀은 힘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뒤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당 운영과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전략인데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속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노무현의 국민 통합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을 더 키우고 민주당에 실망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청난 매장량을 기대하게 했던 대왕고래의 첫 탐사 시추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 관련 예산마저 야당이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시추 작업을 진행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대 포장된 전망을 앞세워 정치적 이벤트로 석유 개발 사업을 변질시킨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는 겁니다.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왕고래 계획이 수립됐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며 추가 탐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폭거를 들면서 대왕고래 관련 예산 삭감도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98%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유전 개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7개 공구 가운데 하나를 첫 탐사 시추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공구에 대한 시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말 야당이 관련 예산을 98% 삭감한 가운데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왕고래 계획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정부는 일단 실패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첫 시추만으로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며 후속 탐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무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말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는 14공을 시추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33번 만에 성공을 하게 돼서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뭐가 가스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R&D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1,000억이 들었지만 우리 해저 그 심층에 있는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지금 1,700여 개가 넘는 그 시료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고 그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표현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도 설명자라도 낸 바가 있습니다. 고환율과 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에 연초부터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환율 속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커피와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추값도 1년 전보다 67% 올랐고 무와 당근은 8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국민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은 2.5%였고 외식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는 아직 제가 작년에 워낙 많은 지출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는 소비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속에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값이 보름 넘게 1리터에 1,800원을 넘었고 파리바게뜨, 롯데 웰푸드, 빙그레 등 가공식품값 인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에 봄배추도 작황이 우려되고 대학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 원 추가, 다음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가 이어지는 데다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본격화 등 외부 변수가 크고 국회 교착 상태도 정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 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1.8%. 정부와 한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생일과 졸업식 등 기념일에 찾던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가 문을 닫습니다. 또 스무디킹도 올해 10월로 국내 영업을 모두 중단하는데요. 이처럼 오래된 브랜드가 이별을 선택하는 이유, 바로 고물가와 불황 속에 성장기에 있는 브랜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를 주도했던 TGI 프라이데이스. 가족과 연인들이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공간으로 유명해지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TGIF가 다음 달 모든 용업을 종료합니다. 네, 저 20대 초반에 여기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있었고 아이들이랑 왔을 때 생일 파티 노래도 불러주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아쉬워가지고. TGI 프라이데이스 운영업체는 외식 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자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매도포 관리의 선택과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큰 타격을 입은 외식업은 엔데믹 이후에도 폐업률이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급등하며 소비자가 지갑을 닫자 외식업계는 생존을 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브랜드는 과감히 포기하고 성장 가능한 브랜드를 더욱 지원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도 스무디킹의 국내 영업을 올해 10월로 중단하기로 했고 노브랜드 피자 매장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노브랜드 버거의 확장과 마트 등에 공급하는 피자와 간편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워낙 불황이고 내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황을 맞이하는 외식업계. 아쉽지만 오래된 브랜드와 이별하고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력에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만간 추가 파병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북미 대화 줄다리기 속에 추가 파병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최근 전장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도 1월 중순부터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 동향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퇴각은 생각보다 큰 전력 손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파병 사실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끌려온 어린 군인들이 우려했던 대로 총알바지로 전락한 겁니다. On the real high end, maybe 50% casualties among the North Korean forces. With as many as 1,000 killed. I mean, those are pretty staggering numbers of casualties for a force of 11 to 12,000. 그러나 북한군의 이번 퇴각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은 뒤 다시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열을 다시 갖추기 위해 예정됐던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Скільки ще тисяч? Ми маємо різну інформацію. 20-25 тисяч може бути. Чи вони приїхали? Зараз ні. 반면 북한 입장에서 추가 파병을 하기 어렵거나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대화를 염두에 뒀다면 추가 파병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추가 파병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러시아의 요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복잡한 셈법 속에 추가 파병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전선에서 사라졌던 북한군이 다시 복귀했다고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크루스크 작전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발생했다며 러시아군이 다시 북한군 병력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군인 수백 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 측에서 싸우던 수천 명의 북한 군대가 몇 주간의 일시적인 중단 이후 크루스크 전투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가자지구 인수와 개발 구상에 대해 전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수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 후폭풍도 계속되면서 정작 휴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중동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지 이틀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ICC가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부당하고 근거 없는 조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재 내용으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예상됩니다. ICC는 이 행정명령이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유럽연합과 유엔도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European and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adopt anti-sanction legislation that protects countries from third-party U.S. sanctions.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폭풍이 거셉니다. 요르단 국왕은 오는 11일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 이집트 대통령도 18일 방미를 추진하는 등 이주 후보국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외교적 충격 속에 이스라엘은 이주지로 모로코와 소말리아 북부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If it were to transform into state policy, it would potentially amount to ethnic cleansing. 이 때문에 인질 수십 명의 귀환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가 달린 2단계 휴전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미 기간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가 권력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 망명하는 종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 발표가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건드리면서 휴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칫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위비를 안 내는 부자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서 조만간 다양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한국을 찾아 반도체 공장을 보고 미국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인식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과 함께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고 의심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82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도 트럼프로선 불만입니다. 취임 당일 군 통수권자로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평택 주한 미군을 택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만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간 문제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태도와 한미 무역 상황 등을 볼 때 한국에 대한 관세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Now the world economy becomes more and more segmented, and this trade war, these mutual blows of tariffs against each other, we're going to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트럼프는 한국을 방위비를 내지 않고 불공정 무역을 벌이는 부자 나라로 여깁니다. 다양한 압박을 통해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시점이 머지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언급한 조선업 관련 기여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며 일본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에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대부 송대관 별세 소식에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고인과 함께 4대 천왕으로 불렸던 가수 태진아를 비롯해 동료들 추모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송대관 선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트로트라는 그 장르를 확실하게 세워놓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네 박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 때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네 박자 제목이 저도 일조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송대관 선배님 쨍하고 했달라. 전 초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던 노래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해서 그를 열심히 부르셨고, 우리 송대관 선배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고인이 생전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후배 사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 한 번 조명됐습니다. 회사 법정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7,700여 건이던 신고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2,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성 인정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오 씨를 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가며 MBC의 진상 파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 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방송업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달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급격히 늘어 40만 명을 넘겼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실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1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 36만 6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1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이후 쉬었음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월별로도 8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 비상계엄 사태, 무한 제주항공 참사 등 내수학제 요인들이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에서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이후에 청년 보장제를 본따 졸업 후 4개월 안에 취업 지원을 위해 조기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졸업 예정자의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일 경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청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의무고용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력이 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쓸 수 있는 고용도 비정규직으로 하청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830여만 명에서 805만여 명으로 3% 감소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농협이 자칫 생길 수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농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도 대폭 강화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은퇴한 조합원 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복지센터입니다. 운동과 물리치료, 치매 예방 등 돌봄 서비스가
하루 내내 이어집니다. 오른팔 쭉 뻗어보세요. 오른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일이 댁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와 하루 3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진 장로 효범 및 가족은 전국 최초로 최고 시설로 제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농협이 해야 할 고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농협은 원래 하던 경제와 신용사업에서 나아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을 위해 모내기에서 가을거지까지 농작업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출자업에당 4.2%, 또 이용급에당 4%에서 8.4%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남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우리 그 배당률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화 장목 육성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농가 소득 3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지와 그리고 집단을 통해서 가공 유통을 통한 6차 산업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장군이 농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증대 그리고 생활 향상, 복지 증진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농협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농협의 자치단체 협력 사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800억 원.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영농 지원에 모두 16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공동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현대모비스를 94대 85로 물리쳤습니다. 지난 3일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모비스에서 가스공사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김준일이 승부처인 4쿼터에 8점을 몰아넣는 등 14점에 8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를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공동 최하위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 잠실 경기에서는 홈팀 삼성이 손우를 꺾고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도 주무장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풍으로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니까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그 밖의 지방 오늘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6.4도, 청주가 영하 11도고요. 낮에도 종일 체감온도는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주 초반부터 풀리겠고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